때는 2009년 어둠이 내리깔린 강의실에 스탠드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학원은 사교육 단속을 피해 특강을 진행하죠. 늦은 시간까지 강의는 이어지고 다른 학생들은 학원 앞까지 부모님이 데리러 옵니다. 하지만 대치동 위장전입만 했던 도연은 대림에 있는 집까지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죠. 그에게는 고깝게 보이는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 그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양보하기도 하고 잘해주려 했지만 더 뛰어난 성적의 자신 대신 유학 추천을 받은 걸 보고 도연은 분노합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에서 친구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기대 부엉해야지. 시간은 흘러 그는 명문대학에 입학합니다. 동아리 가두 모집대 선배 눈에 들어 가입하게 된 비비라는 창업 동아리. 그곳에서 그는 컴퓨터공학과 강지우라는 학생과 가까워집니다. 지우는 어수룩한 데가 있었지만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죠. 하루는 비배 선배에게 이들은 부탁을 받습니다. 정부 사업금을 받아 여행을 다녔던 선배가 자신을 대신해 가짜 회계장부, 그러니까 분식회계 장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거죠. 그들은 사치를 부린 선배를 대신해 가짜 장부를 열심히 작성합니다. 1,000만 원 단위의 회계 조작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꼼꼼하게 가짜 장부를 만든 이들은 처음으로 프로젝트 아닌 프로젝트를 성공해내죠. 이후 이들은 푼돈 얼마를 위해 분식회계를 할 게 아니라 직접 정부 사업금을 따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으나 첫 도전부터 멋지게 상을 받으며 시작한 이들. 벤처 투자 기업에게 큰 투자를 약속받으며 이들에게 남은 건 장밋빛 미래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과 별개로 두 사람 사이는 삐걱거립니다. 도연이 지우를 하인 부리듯 업신여기기 시작한 거죠. 투자 대표 케빈과 가까워진 도연은 몇 년 뒤 그와 합작하여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수익률 40만 배를 이뤄낸 마미코인을 두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는 조사실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조사관과 변호사를 대하죠. 시작은 금융감독원이었지만 이후로도 마미코인의 실체를 둘러싼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들에게까지 날선 태도로 일관하는 도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렇게 궁금해? 이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가는 도연을 두고 케빈은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로 케빈의 입까지 닫게 하는 도연. 지금 지분 구조가 결정권이 누가 더 높지?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전방위적으로 양도현 대표와 마미코인을 타깃으로 조사를 전개합니다. 이에 가상화폐 사업을 중단하자는 케빈과 대립하게 되는 도연. 하지만 회사 임원들은 이미 도연에게서 등을 진 것처럼 보이죠. 분식회계를 시작으로 늘 성공가도만을 달렸던 도연. 가장 큰 성공을 목도한 이 시기에 도연의 현재와 미래는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주장하던 마미코인의 가능성과 가치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작품은 사기에 가까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년간 수차례 발생한 가상화폐 이슈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테마코인으로 이슈에 따라 급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가상화폐에 불신을 심어준 사건, 제대로 된 정보나 투자 계획 없이 빚을 내 코인을 구매하고 파산한 사건, 거기에 더해 가상화폐 폭락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사건까지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역시 진해지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주목한 건 국내외에 많은 피해자를 양성한 사건, 즉 루나코인 사태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가치가 보존되는 가상화폐로 각광을 받고 시가총액 규모도 상당했던 루나코인이 한순간 무너져 내려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바뀐 사건을 말이죠.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단순히 픽션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일 테죠. 물론 무리한 가상화폐 투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 규모에 타격이 있을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하는, 심지어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상화폐가 가진 시장의 위치와 규모를 보고 투자했을 겁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가 지는 것이지만 99%가 넘게 폭락하는 계획된 사기에 발을 담근 투자자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진짜 손가락질 받아야 했던 건 영화 속 도연과 케빈 같은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영화는 불운한 팔자를 타고난 주인공 도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화 초반부 무당의 등장신에서 그가 마주한 기구한 운명, 그리고 강남으로의 이주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아버지가 없던 도연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위장 전입을 함으로써 이른바 강남 파락군에 발을 들인 도연은 어렵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듯 보였습니다. 노력으로 이뤄낸 성공, 그 달콤한 과실을 즐기기도 전에 그에게 어두운 먹구름이 들이웁니다. 시작은 선배의 회계장부 조작건. 그는 이 조작이 여러 사람을 속여냈다는 성과에 도취됩니다. 그래서 눈먼 돈을 가져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죠. 시작은 작은 탈선이었지만 본 궤도를 벗어난 열차는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궤도를 이탈할 뿐이었죠. 그는 회계장부 조작 사건 때도 정부 지원금을 멋대로 유용한 사건 때도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를 지배하는 건 오로지 돈과 성공 두 개뿐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는 어떤 가치라 할지라도 훼손되어도 무방한 사사로운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그의 어머니는 진작에 알아챕니다.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아버지 역시 무리한 투자를 해왔음을 회상신으로 비춰줍니다. 아들의 행동이 자신의 남편과 닮았음을, 인간다움을 잃고 목적만 남은 껍데기처럼 마구 달려가는 도연을 보며 어머니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부응해야지. 라는 말은 도연의 머릿속을 오랫동안 지배하던 문장이었습니다. 대치동 학원과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 친구가 했던 것처럼 보였던 대사, 그리고 자신의 실패가 목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머릿속을 스쳤던 대사가 바로 이것이었죠. 도연에게의 기대란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도 윤리적 책임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위험천만한 투자와 냉정해 보이던 기업 경영 이면에는 아버지의 어긋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는 탈선한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아 했고 어디로 튈지 몰라 두려워하던 주변 사람들의 공포감을 자신을 향한 경외심 정도로 치부하며 더 가열차게 속력을 올렸습니다. 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의 동업자였던 지우는 그를 꾸짖고 올바르게 행동하게끔 하기에는 너무 착하고 무른 사람이었고, 새로운 동업자가 된 케빈은 오히려 그의 기질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진척시키려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영화의 끝부분에 이르지 않고서도 그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속력을 내고 있는 그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리란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 말이죠. 이야기 속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 중 하나는 피천득의 은전 한잎이라는 작품입니다. 국어 특강 시간에 배웠던 작품으로 짧게 등장하는 이 수필은 도연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늙은 거지 하나가 열심히 낮은 품질의 돈을 모아 은전 한잎으로 교환하고 이를 확인받기 위해 여러 교환소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인데, 피천득이 그에게 대체 어떤 연유로 은전을 만들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늙은 거지는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는 그대로 도연에게 대입될 수 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살뜰히 끌어 모읍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어낸 자신의 모습에 취해서일 수도 있고, 더 좋은 밥을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속 도연의 모습은 대학생 때와 사업가일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맛있게 먹었던 스테이크가 별로라는 말을 함으로써 더 좋은 걸 많이 먹어왔다는 걸 짐작으로 알 수 있는 정도지, 그가 돈을 벌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라는 수단을 목적처럼 대했습니다. 돈은 들고 있을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가치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들고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 내 손에 쥐어진 동전이 열악한 만듦새의 각전에서 은전으로 바뀌는 과정 자체를 즐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그의 성공에는 뚜렷한 지향점이 없습니다. 그저 많은 숫자의 돈이 찍히는 것, 그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은전 하나를 손에 쥐어 들고 기뻐하던 중국의 늙은 거지처럼 그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도 모른 채 자신이 움켜쥔 디지털 숫자 몇 개에 울고 웃는 다른 의미의 거지가 되었을 뿐입니다. 작품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로 흐릅니다. 픽션이긴 해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봉을 앞두고 유명을 달리한 송재린 배우의 개인사 역시 안타까움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 가지 위안은 그의 유작이 될 이 작품에서 그가 갈고 닦은 연기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의 일이기도 한 가상화폐 폭락 사건, 그리고 송재린 배우의 열연이 빛났던 영화 폭락이었습니다. 제가 사기꾼 같아요?